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저는 보호자는 양육의 책임자로서 중요한 파트너로 교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의 담당자이자 전문가라면 보호자는 생활교육과정의 담당자이자 전문가인 거죠. 전문가라면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식을 가져야 하고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학년을 집중해서 탐구할 때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도 언급하겠지만 6학년 보호자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몇 가지 가져오고 싶어 생활교육과정의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식구로서 어린이가 가정일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수저놓기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분리수거,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도 써보고요. 누가 그러시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냄비는 인덕션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냄비는 가능하지 않은지 알리기 위해 인덕션 위에 자석을 붙여 놓으셨대요. 자석에 붙으면 인덕션에 써도 된다고요. 이 이야기와 몇 학년 이야기 같습니까? 놀랍게도 고등학교 아들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분도 계시죠. 아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게 불안해서 손도 못 대게 하는 집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라면 끓여 먹고 달걀 프라이 해 먹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해봐야 달걀도 탁 하고 깨지요. 고학년 같은 경우 학교에서 실과 시간에 요리 실습을 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집에서 늘 먹던 건데도 보호자가 해주는 것에 비하면 엉망진창인데도 어린이는 아침부터 신이 납니다. 집에서도 해보세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건지 어지간한 어린이는 다 좋아합니다. 실습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 수건 쓰고 이럴 땐 6학년이라도 엄청 귀엽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불을 켜고 조리도구를 잡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그 친구 자식처럼 붙어서 와 연발하며 음식에 눈을 못 떼지요. 공부 잘하는 친구만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도 친구들 사이에 매력 터집니다. 하긴 요즘 이런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염려, 사고가 났을 때 져야 할 과도한 책임, 각종 민원들, 어린이가 좋아하고 어린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명감만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기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니까요. 혹시 놀토 기억하십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 주 걸러서 노는 토요일이 있었고 그 사이에 4교시만 하는 토요일이 있었죠. 그 4교시 하는 토요일은 늘 간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떡볶이, 김밥, 호떡, 라면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교육과정에 있는 것만, 그러다 코로나 터지면서 더 줄어들었죠. 생활교육과정에서는 불도 쓰고 칼도 다룰 줄 알다가 6학년이 되면 밥 정도는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되어 있습니다. 냄비밥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전기밥솥이라도요. 또 하나는 손바느질입니다. 이건 제가 여성교사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손을 쓰는 일은 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손을 많이 쓸수록, 손을 정교히 쓸수록 어린이의 뇌는 활발하게 자극받고 건강하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기놀이, 구슬치기, 장가지놀이, 젠가, 보드게임을 교실놀이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거기다가 손바느질은 함께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용히 한 땀 한 땀, 한 코 한 코 이어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 어른만 갖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좋고 또래 관계가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도 상당할 때입니다. 공식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뜨개질이나 손바느질이 정말 좋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목공도 좋고요. 도구나 재료가 만만치 않지만요. 일머리는 공부머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머리도 공부를 해야 커지는 것처럼 일머리도 일하며 궁리한 경험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뇌 발달은 언제나 어린이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6학년 어린이 발달의 키워드인 개인성도 뇌 발달, 미숙하지만 전전두엽의 발달, 사고의 발달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개인성은 자의식, 자기개념,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셀프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자기 억제화와 자기 동기화입니다. 발달의 전개로 풀어내자면 2학년에 대조와 대립, 5학년에 양심과 정치로 이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조절력인 자기 억제화,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도 하도록 이끄는 자기 동기화, 그 두 작용에 의해 어린이는 자기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게 참 하기 싫구나. 이건 정말 어렵구나. 학원 가기 전에 30분 정도 게임할 시간이 있구나. 저 굿즈를 사고 싶지만 이번에는 참아야겠다. 머리 감기 싫지만 내일 늦잠 자려면 감고 자야겠다. 어떠십니까? 전 제 모습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진정한 자기 긍정을 느끼게 되지요. 5학년처럼 허세 섞인 자부심이 아니라요. 이 하나하나가 자기 억제와 자기 동기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승리의 과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처럼요. 언제 다 뜨나 싶어도 한 줄만 더 뜨자. 그리고 나면 한 줄만 더 뜰까 하며 어느새 완성품과 만나는 겁니다. 이 완성품을 개인성이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내 저전력으로 내 동기로 해보고 그 결과로 성과도 자신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른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할 차례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6학년이 개인성을 이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른도 어렵습니다. 용 같은 심리학자도 인간의식의 목표는 개인성, 개인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6학년은 그 느낌을 좀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성이 발현되고 실현되는 과정은 참으로 길고 지난합니다. 그 가운데 자아 정체성의 위기에 이르는 사춘기도 겪어야 하고요.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발달을 꼽으라면 저는 사회성과 감정입니다. 물론 고학년이 되면 사고의 발달도 시작되지만 감정은 물통에 물이 가득 찰 듯이 가득 자라나는 때가 이때입니다. 사실 감정이 성장했다는 것은 권위자의 감정에서 독립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제는 어른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몸에서 마음까지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 생각도 독립하며 외부가 아닌 자기 안의 권위를 찾아 나가는 것이 개인성의 시작입니다. 개인성이란 말이 낯선 분들은 자기 실현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개인성이 펼쳐지는 장, 자기 실현을 이루는 장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개인성은 세상과 직접적으로 경험 속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슈타이너는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극악무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다 싶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먹은 음식, 방금 본 콘텐츠, 입고 있는 옷, 보고 있는 나무가 그냥 너무 상품인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다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커다란 나무가 몇백 년을 세찬 바람이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건 땅속에 서로 붙잡고 있는 작은 뿌리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전체성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자 생존해야 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11월에 큰 눈이 왔습니다. 늦은 밤 눈발이 보이길래 첫눈이네 낭만에 빠져 있었는데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눈에 11월에 이럴 일이야 싶었어요. 거리는 엉망이 되었죠. 차가 미끄러지고 서로 부딪히고 사고 소식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몇몇 젊은이들의 글이 입에 올랐습니다. 나는 그 교통대란을 뚫고 어떻게 해서 빠져서 잘 집에 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운도 좋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하네 하다가 그렇게 혼자 잘 해내면 되는 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디에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으니 지역길 간에 연락을 했다든지 지금 여기는 막히니 돌아가라든지 물론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죠. 공공 분야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들 갑작스럽게 폭설에 힘들어할 때 자기가 한 일을 자랑처럼 말하는 건 뭔가 싶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르지만 서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손을 놔버리면 서로 곁을 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6학년 어린이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를 골똘히 생각해서 알 수도 있지만 다름에서 이해하는 바도 큽니다. 6학년을 오래 담임하면서 MBTI 같은 성격 이야기를 재미없어 하는 어린이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6학년뿐 아닙니다. 4학년 이상 된 어린이는 대체로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 6학년 보호자는 이제 내 아이에게 넌 어떤 사람이니? 넌 어떤 사람 같니? 하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대답을 듣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닌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찾아가는 시기이고 생각해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함께 확인하는 대화인 거죠. 그리고 어린이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더 열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착하다 칭찬받으면 착해지고 싶었고 착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한다, 말 듣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으면 부끄러워 감추고 싶어 했지요. 전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어린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굴 때린다던가 죽고 싶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사고가 나는 상상 같은 거 말입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왜 해? 어머, 그런 생각까지 하다니 무슨 일 있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생각도 억압하기만 하면 그림자, 콤플렉스, 충동적인 욕망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행동을 조절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찾아갈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야기해 주니 오히려 좋은데 하면 어린이는 보호자에게, 기대고 싶은 어린이에게 자기 마음을 더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혼자 처리할 수 없어 어렵고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보호자에게,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건강을 버리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만났던 개방적인 보호자의 모습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 약간의 정보를 수정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장애가 있는 보호자입니다. 장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애는 받아들이고 삶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거죠. 이를 받아들이는 게 보호자는 참 어렵습니다. 평생 그렇겠지만 아이가 어릴 땐 더 그렇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이라는 욕망이 더욱 강하게 올라오게 되지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학교가 각 어린이의 특성에 맞춘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십수년 전인 그때는 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반 어린이들은 놀리고 장애 있는 어린이는 여러 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보호자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더 나아졌다, 좋아졌다 그런 것보다
오늘 우리 아이가 무사하고 행복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장애 있는 어린이가 비장애 어린이처럼 사는 게 아니고 장애 있는 어린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걸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해에는 보호자가 찾아와 상의하신 내용입니다. 둘째 아이가 저희 반 어린이인데 아기 때 입양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언뜻 봐도 분위기가 너무 닮아서 얼굴도 닮아 보였거든요. 어린이도 아직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담임에게 도움을 청하셨어요. 도와야죠. 쉽지 않으셨겠지만 말씀해 주시니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며칠 뒤 어린이 눈동자가 흔들렸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다가갔더니 대장도 알아요?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였더니 한숨을 푹 쉬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넌 그대로야. 넌 나한테 변함없이 텔레야. 했습니다. 어린이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무슨 도움이 됐을까 싶지만 전 그 어린이도 보호자님도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 30이 넘었겠네요. 예상대로 참 잘 컸습니다. 학교에서 가정 환경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어린이가 모르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교실에서 어린이를 통해 이루어져 참 난감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고학년은 빤히 다 압니다. 교사라면 어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품성을 가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이를 만나는 건 참 행운이지요.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원받는 걸 창피해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나라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어른은 어린이와 어린이의 가정을 도와야 하는 거라고 말은 했지만 이 속 깊은 어린이는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부모님을 친구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린이에게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먼저 다가와 신청할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마음을 눈치챈 보호자가 어린이와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전에 듣기로는 우리 집 사정이 이렇고 네가 잘못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다. 이건 우리 보호자의 사정이 안 좋은 거다. 잘못한 건 아닌데 도움을 받으면 좋고 나중에 우리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도 돕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린이의 보호자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또 제일 반가운 열린 마음은 어린이 정서 발달에 대한 것입니다. 학습은 수행평가 정도나 학습활동 정도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 발달은 잘 관찰하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교실에서 하루 종일 함께하는 교사는 어려운 학습활동이 일어나고 또래들과의 관계가 얼기설기 엮여있는 학교에서 보면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어린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심리검사나 상담을 권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보나? 담임이 편견을 가지고 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문제를 크게 보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건강검진처럼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몸에 이상이 없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참 마음이 자랄 때니 전문가를 찾아 살펴본다 이렇게 말입니다. 잘 자라고 있으면 그걸로 좋고 도움 줄 부분이 있으면 이제라도 알아서 좋고 이런 제안을 내 아이를 이해하고 돕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응하는 분을 만나면 용기 내기 참 잘했구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에 대해서입니다. 드물지만 다른 친구들과 다른 성 정체성 모습을 보이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라는 과정이니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알고 계셔야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모시게 힘드시기가 봤을 때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에 따라 극히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조용히 들으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방적인 보호자는 자신의 불안을 다룰 줄 아는 어른입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적절히 반응할 줄 알고 든든하며 철학적이고 깊은 생각에서 배울 점이 있는 보호자입니다. 어린이의 발달만 놀라운 게 아니지요. 6년 동안 어린이와 함께한 보호자도 교사도 함께 성장합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